시어머니의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던 며느리였습니다. 저의 50억 자산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세상 둘도 없는 효부가 된 며느리의 위험한 친절 속에서 저는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미자예요. 올해 68이죠. 인천 부평. 이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았어요. 남들은 이 나이면 다들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익숙해요. 그게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오늘도 동이 특이 무섭게 일어나 부평 종합시장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을 다녀서 그런지 이제는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확 끼쳐오는 사람 사는 냄새가 저는 참 좋아요. 생선 비린내, 고소한 참기름 냄새, 파릇파릇한 채소의 흙냄새가 뒤섞인 그 활기찬 공기 말이에요. 사장님, 오늘 시금치가 좋네. 한 단만 줘요. 아이고, 우리 공장 사모님 오셨네. 말만 해요. 제일 좋은 놈으로 드려야지. 채소 가게 최씨 아줌마는 아직도 저를 공장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남편과 함께 작은 나사 공장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던 젊은 시절의 흔적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공장을 정리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 시장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김 사장 부인이에요. 최 씨 아줌마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손길로 건네받은 시금치 한 단이 오늘따라 더 푸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장도 세월 따라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엔 없던 번쩍이는 기계들이 곳곳에 생겼어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정육점은 꼭 그 기계로 주문을 해야 한다더군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기를 고르는 거라는데 글씨는 깨알 같고 화면은 어찌나 번쩍이는지 눈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뒤에선 젊은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괜히 주눅이 들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에는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냥 몇 걸음 더 걸어서 예전부터 다니던 주인 아저씨가 직접 칼로 고기를 썰어주는 곳으로 갔죠. 조금 비싸도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나 봐요.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부평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건물도 새로 생겼고 저 가게는 또 바뀌었구나. 모든 게 정신없이 변하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마른 수건으로 사진 액자를 닦으며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여보, 나 시장 다녀왔어요. 당신 좋아하던 시금치국 끓여줄게.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치열하게 함께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요. 남편 사진 옆에는 기름때 묻고 해질 대로 해진 남색 작업복이 걸려 있어요. 딸 혜진이는 이제 그만 버리라고 성화지만 저에게는 이게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더 소중해요.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쇠냄새와 땀냄새 속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읽었던 증거니까요. 저 작업복을 입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참 행복했죠. 그때였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손바닥만 한 기계가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딸 혜진이한테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아직도 영 익숙지가 않아요.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한참을 낑낑댔죠. 엄마, 아래에서 위로 밀어야지.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겨우 통화를 연결했어요. 환한 화면 속에 나타난 딸의 얼굴을 보니 아침 내내 가라앉았던 마음이 조금은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시장 다녀오셨어? 무거운 거 들지 말랬잖아.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밥은 먹었고? 딸과의 대화는 늘 그래요.
별것 아닌 안부를 묻고 또 묻죠.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요. 멀리 살아 자주 보지는 못해도 세상에 내 편 하나는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져요. 혜진이는 제가 이 복잡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얼굴이라도 자주 보려고 일부러 영상통화를 걸어와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쩔쩔매면서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죠.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손녀 소영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며느리가 잘 먹던 잡채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식들 온다고 하면 늙은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며느리 정희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오자마자 거실 창문부터 활짝 열어젖히더군요. 어머니, 집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환기를 좀 자주 시키셔야겠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 딴에는 아침부터 쓸고 닦고 향초까지 피워놓았는데 말이죠. 이게 늙은이 혼자 사는 집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냄새인가 싶어 괜히 민망해졌어요. 손녀 소영이는 인사만 겨우 하고는 소파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 눈은 한 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하긴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 이해해야겠죠.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깨작거리며 한마디 툭 던졌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어때요? 그게 더 깔끔하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도 맞잖아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만들었는데 깔끔하지 못하다는 말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아들은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자 며느리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옷도 좀 사서 입으세요. 요즘엔 시장에서 그런 옷 안 입어요.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촌스럽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밝혔어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 게 몸의 벤저인데 제 삶의 방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제가 살아온 세월이 제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촌스러운 거루로 치부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와 손녀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북적거리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덩그러니 남은 음식들과 설거지 거리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쾌쾌한 냄새, 깔끔하지 못한 음식, 촌스러운 옷차림. 내가 정말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냄새나는 늙은이가 된 걸까?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조차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었어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저와 제 자식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오늘처럼 뼈저리게 느낀 날이 없었죠.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네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마음이 참 허전했어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맴도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 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상자를 꺼내게 됐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 관련 서류부터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사들였던 땅 문서, 그리고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통장까지 먼지를 닦아내며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잊고 있던 지난 세월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며느리가 방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저는 미처 서류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황해서 허둥댔죠.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정희는 제 손에 들린 빛바랜 등기 권리증을 무심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그냥 옛날 생각나서라며 얼버무렸죠.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번뜩이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들을 들킨 것이 조금 민망하고 어색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돼야 겨우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대뜸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정희가 형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까봐, 식사는 제때 챙겨 드실까봐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더라고요. 그런 효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아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은 남편의 사촌 동생에게서, 그 다음 날은 조카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정희의 효심을 칭찬하며 이제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자식된 도리로 모시는 게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먼저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해요. 복 받으신 거예요. 사방에서 밀려드는 압박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마치 저를 위하는 척하는 거대한 그물에 포위된 기분이었죠.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는 자식의 효도를 마다하는 속 좁고 이기적인 늙은이가 될 것 같았어요. 평생을 지켜온 가족의 화목과 체면을 제 고집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합가를 결정하고 말았어요. 부평구청 근처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평생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고, 앞으로 펼쳐질 낯선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하지만 저를 맞는 며느리의 태도는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살가웠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건강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희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곤 보란듯이 값비싼 홍삼이며 온갖 영양제, 건강식품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죠. 예전에 저에게 촌스럽다고 타박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였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제가 즐겨 마시는 결명자차를 직접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눈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좋은 약재를 특별히 넣어서 달인 거예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며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차를 마실 때마다 정희가 제 찻잔에 미세한 가루약을 몰래 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며느리는 제 생활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행 업무 같은 건 제가 복잡해서 못한다며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부 관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죠. 제 통장과 도장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서는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의 통제권을 하나둘씩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있었어요. 합가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정희는 저에게 부평구 노인복지관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노래도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좋을 거라면서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도 성화라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저를 실버 노래 교실에 등록시켜 주겠다며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상담을 하는 젊은 사회복지사에게 정희는 아주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 예사고 약속도 잊을 때가 많으시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걱정돼서요. 일부러 좀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정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효심이 지극한 보호자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저 과잉 보호려니 저를 너무 걱정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문제가 있는 노인으로 공인시키려는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제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가끔 안부를 묻던 시장의 최씨 아줌마나 동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를 걸려고 하면 정희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채가며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주무셔서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네요.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정말 제가 잠들었을 때 전화가 왔었나, 내가 피곤해 보였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창구를 틀어막고 저를 완벽한 섬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은 넓고 깨끗했지만 제 마음은 예전 낡은 빌라에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타주는 건강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정신까지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며느리가 끓여주는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워 주저앉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야 눈을 뜨기도 했어요.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시장에 가려고 나섰다가 뭘 사려 했는지 잊어버려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고 어제 나눴던 대화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되묻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 정희는 제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어요. 화를 내는 법은 절대 없었죠. 대신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동정 어린 눈빛이 제겐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희가 제 옆에 바싹 다가와 앉더니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치매를 의심해야 하는 10가지 초기 증상. 어머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정희는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하지만 똑똑히 들리도록 기사에 나온 증상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최근의 대화 내용을 잊어버린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녀가 읽는 증상 하나하나가 전부 제 이야기 같아서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나서 손을 내저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건 제 삶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정희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다정한 말이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의 심리적인 공격은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어요. 제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찾고 있으면 어느새 나타나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죠.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또 냉장고에 넣어두셨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제 기억력을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끼는 찻잔을 일부러 숨겨놓고는 제가 깨뜨리고 잊어버린 것 아니냐며 집안을 한참 뒤지는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 기억, 제 판단, 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죠. 가족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아들과 통화를 하면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고 제 건강 상태만 계속 확인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정희 말로는 요즘 계속 깜빡깜빡 하신다는데 마치 제가 중병에 걸린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나 봐요. 잠결에 정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어머님, 주무셔. 약 기운이 도는지 요즘은 계속 저렇게 주무시기만 해. 어제는 나를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묻더라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저는 잠결에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며느리를 못 알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항의를 하기도 전에 약 기운 때문인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가족 단체 카톡방에 매일같이 저에 대한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가 집을 못 찾아오실 뻔했다는 식의 글들을 올리며 저를 서서히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에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며 슬슬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어머, 저기 김미자 할머니 아니야.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더라. 쯧쯧,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그들의 동정이 제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단골 미용실에 갔을 때 일은 더 비참했어요. 머리를 손질하는 내내 미용실 원장은 저를 앞에 앉혀두고 정희와 대화를 나눴어요. 사모님, 어머님 모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저렇게 정성으로 모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했죠. 저는 그저 거울에 비친 제 늙고 초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공장 사장 김미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상태가 안 좋은 불쌍한 노인만이 거울 속에 앉아 있었죠. 절망이 제 목 끝까지 차오른 것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어요. 그날도 정희는 제게 건강차를 건넸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셨어요. 잠시 후 저는 부엌에서 가습을 위해 국 냄비를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고 거실에서 졸고 말았어요. 집안의 연기가 자욱해지고 나서야 정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죠.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 다 같이 죽을 뻔했잖아요. 정희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며 과장된 소동을 피웠어요. 그녀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장망하는 대신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놀라셨죠?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능하고 책임질 능력조차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위선적인 동정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죠.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겁에 질린 눈, 초점 없이 흐릿한 눈동자를 한 낯선 늙은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건가?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붙잡고 생각에 잠겼어요. 내 증상들이 너무 전형적이야.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읽어주었던 그 치매 초기 증상 리스트. 제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놀라울 만큼 그 리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누가 각본이라도 짜놓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들은 언제나 며느리에게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웃들에게 저의 상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점. 어지럼증이나 심한 건망증은 유독 정의가 끓여준 그 건강차를 마신 날 오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35년간 수만 개의 나사 부품을 검수하며 미세한 불량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제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질서한 쇠퇴가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패턴이라고. 물론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느낌, 기묘한 위화감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의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 안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를 애써 감췄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약하고 힘없는 노인인 척 연기했죠. 정의가 건네는 건강차도 예전처럼 의심 없이 받아 마시는 척했어요. 물론 그녀가 등을 돌릴 때마다 찻잔을 화분 뒤에 몰래 쏟아버렸지만요. 차를 마시지 않으니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억도 또렷해졌죠.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증거가 없었고 며느리는 이미 제 주변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강화도에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따뜻한 물에 몸 담그시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하게 기뻐하는 연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죠. 며느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주말이 되어 우리는 강화도의 한적한 온천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여행 내내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저를 챙겼어요. 손을 꼭 잡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 입에 넣어주며 살갑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건은 온천을 마치고 나왔을 때 벌어졌어요. 널찍한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정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매점에서 시원한 식혜 좀 사올게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희는 휴게실을 나갔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휴게실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정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제 손에는 낡은 손가방 하나뿐, 스마트폰도 지갑도 모두 며느리의 차 안에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낯선 곳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한쪽 구석, 나무 뒤에 서서 태연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옆모습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정희는 제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경찰서죠. 저희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 기운이 좀 있으시거든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의심이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와서 일부러 나를 버리고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이었구나. 분노보다 먼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공포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음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35년간 남편과 함께 수만 가지 위기를 넘기며 공장을 지켜왔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공장주 김미자의 냉철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옷차림, 통화하는 모습, 주변의 풍경까지 모든 것을 잊지 않으려고 눈에 새기고 또 새겼죠. 얼마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저는 겁에 질린 노인 연기를 하며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어요. 정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눈물을 쏟으며 저를 끌어안았죠. 그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지쳐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인천 삼산경찰서에 남겨졌을 치매 노인 김미자의 실종 기록. 그것이 며느리의 무기라면 이제는 제가 반격할 무기를 준비할 차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와 아들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온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살금살금 제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놓인 전화기로 향했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제 기억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번호를 눌렀어요. 바로 제 딸 혜진이의 번호였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혜진아, 나, 엄마야. 제 목소리를 들은 혜진이는 금세 잠이 깬 듯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본 날부터 갑자기 변한 태도와 정체 모를 건강차, 그리고 오늘 강화도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혹시 혜진이마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를 정말 정신 나간 노인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혜진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무 걱정 말고 내일부터는 그냥 평소처럼만 행동해. 대신 절대 그 차는 마시지 말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내 딸 하나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혜진이가 어머니 드릴 게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애써 반갑게 맞는 척했죠. 혜진이는 제 방으로 들어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쓰기 아주 쉬워. 화면에 이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변 소리가 전부 녹음되고 동영상도 찍혀. 다시 한번 누르면 저장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만질 필요 없어. 혜진이는 제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복잡한 기계에 대한 공포심이 있던 저였지만 혜진이가 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니 금방 익숙해졌죠. 이제부터 이게 엄마를 지켜줄 무기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이 버튼만 눌러. 알았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안에 들린 차가운 쇠붙이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기술이 저를 고립시키는 족쇄가 아니라 저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혜진이가 돌아가기 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당분간 며느리 앞에서 계속 정신 나간 노인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제 50억 자산은 이제 단순히 지켜야 할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싸움의 실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약하고 혼란스러운 노인이었지만 제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단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며느리가 주는 차를 화분해버리고 그녀의 감시를 피해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은 오롯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돌아온 이후 제 하루는 팽팽한 외줄타기와 같았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죠.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거나 했던 말을 또 묻기도 하면서요. 제 연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정희는 제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완전히 믿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승리를 예감한 사냥꾼처럼 의기양양했고 바로 그 오만함이 제게는 기회였죠. 며느리의 다음 수는 예상대로였어요. 강화도에서의 경찰 기록이라는 공식적인 증거를 손에 쥔 그녀는 이제 제 상태를 의료 시스템 안에서 확정 짓고 싶어 했죠.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더 늦기 전에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정희는 마치 제 건강을 지극히 염려하는 효부처럼 저를 부평성모병원 신경과로 이끌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불안에 떠는 연기를 하며 손을 떨었지만 제 외투 주머니 안에서는 딸 혜진이가 준 스마트폰이 묵묵히 제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일부러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제 연기가 계속될수록 제 옆에 앉은 정희는 의사에게 더욱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빨간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며칠 전에는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셨다니까요. 집안에서도 길을 잃으실 때가 있고요. 가습을 켜놓는 건 이제 일상이라 제가 잠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들렸죠. 의사는 보호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제 차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의사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들의 모든 대화, 그 위선적인 목소리는 제 주머니 속 작은 기계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결국 의사는 상세불명의 인지 저하라는 소견서를 써주었어요. 정희는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앞에서는 애써 감추며 저를 위로했죠. 그날 저녁, 정희와 손녀 소영이는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 한참을 속닥거렸어요.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들의 방문 앞에 섰고 다시 한번 녹음 버튼을 눌렀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지. 의사 진단서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저 늙은이가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고 뭐고 전부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와, 대박. 할머니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당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무대는 준비되었고 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그 주 주말 저녁이었어요. 정희는 시누이와 조카까지 온 가족을 아파트로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의 거취에 대한 중요한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명목이었죠. 거실에는 비장한 공기마저 감돌았어요. 모두가 모이자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강화도에서 돌아온 날 떼어온 경찰서의 사건,
사실 확인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평성모병원에서 받은 의사의 소견서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셨어요. 경찰서 기록과 의사 선생님 소견서에도 나와 있듯이요. 정희는 슬픈 연극의 주인공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깊이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최고급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정의의 효심에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결정에 동의했고 시누이는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며 정의의 손을 잡아주었죠.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 제대로 된 반응이나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그 요양원 참 좋겠구나. 그런데 가기 전에 다 같이 재밌는 영상 하나 보자꾸나. 제 말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저는 제 옆에 앉아있던 딸 혜진이에게 고갯짓을 했어요.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제 스마트폰을 받아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어요. 잠시 후 TV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며칠 전 부평성모병원 신경과 진료실의 풍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의사를 감쪽같이 속이는 정의의 거짓말이 생생하게 재생되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 화면과 정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정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영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당하는지도 모르잖아. 손녀 소영이의 낄낄대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산 서류를 내밀며 저를 회유하고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의논하는 그들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죠. 충격과 정적이 거실을 지배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저였어요.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이 그렇게 탐이 나더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놓인 그 위조된 증거들을 조용히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삶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죠. 너희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미 혜진이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모든 조치를 끝내두었. 내 모든 자산은 이제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단 말이다.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50억은 35년간 공장에서 흘린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돈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나, 김미자가 결정한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을 온전히 되찾은 한 인간의 단단한 존엄성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21번 고르고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선포했어요.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재산의 일부를 그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제 폭탄 선언에 가족들의 얼굴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죠. 심판의 식탁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판의 식탁이 끝난 후 저희 집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고 며느리와 손녀는 경찰에 연행되었죠.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어요. 제 딸 혜진이가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었고 저는 그저 담담하게 제가 겪은 사실들을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제출한 스마트폰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 이정희는 상해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어요. 어미의 그릇된 욕심을 따라 범죄에 가담했던 손녀 이소영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0개월에 집행유예 그리고 3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든 감정은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웠어요. 아내의 욕심과 자신의 나약함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저 불쌍한 아들을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내 어미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네가 진정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내 어미 앞에서 눈물 흘리는 대신 내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보여주어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게다. 나도, 너도.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은 용서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저는 제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손녀 소영이가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한 복지시설로 찾아갔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화단에 잡초를 뽑고 있는 소영이의 뒷모습은 예전에 할머니를 비웃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죠. 소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죠. 소영아, 용서는 할머니한테 구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의 내 삶을 통해 그 빚을 갚아나갈 때 너 스스로가 너를 용서하게 되는 거란다. 만약 언젠가 네가 진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할머니 앞에 선다면 그때는 나도 두 팔 벌려 너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게다. 저는 그 아이에게 징벌이 아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혜진이와 함께 그날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던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제사제 6억 원을 내어 부평 노인보호기금을 만드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혜진이가 제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었고 제 사연을 들은 부평구청의 한 젊은 공무원이 진심으로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과도 연결이 되었죠. 몇 달 후 마침내 부평 노인보호기금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어요. 작은 강당을 빌려 조촐하게 열린 행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자리보다 의미가 깊었죠. 제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출범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고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부모님을 떠올렸다고 말했어요. 제 개인적인 복수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작은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죠. 기금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어요.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제게 특별 강사 자리를 제안했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혜진이는 엄마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복지관 강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제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어려울 때 진심으로 손 내밀어줄 좋은 이웃 한 명이 천만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었죠. 한때 저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저와 다른 어르신들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혜진이에게 배운 대로 화면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거나 112에 긴급 문자가 전송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기계 앞에서 쩔쩔매던 어르신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는 혜진이와 함께 굴포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기금의 도움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한 할머니 몇 분과 함께였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고 예전보다 한 뼘 더 성숙해진 얼굴을 한 손녀 소영이었죠. 소영이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 옆에 와서 앉았죠.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분노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딸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손녀, 그리고 제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의 이웃들이 함께 있었죠. 제 손으로 지켜낸 제 삶과 그 삶을 통해 피워낸 지혜 유산. 그것이 바로 저, 김미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번지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 느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김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복수 자체에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그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바꿔 공동체를 보듬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수였죠. 상처는 그렇게 모두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